3탄. 큰 축제 날에는 신학생들의 식탁에 소시지와 함께 식초에 절인 양배추를 겉들여내는 것이 관례였다. 식탁에서 줄리앙의 곁에 앉는 무리들은 그가 이런 종류의 행복에 무감각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의 가장 나쁜 점의 하나였다. 그들은 그것을 가장 얄밉고 어리석은 위선 행위로 보았다. 무엇이라고 해도 이것처럼 줄리앙에게 적을 만든 행위는 없다. 그들은 말하는 것이었다. 저 부르주아인 척하는 꼴을 봐라. 저 거만하기 짝이 없는 표정을, 좋은 음식을 얕보는 듯한 꼴을 하지 않는가. 소시지와 절인 배추를 쳇 얄미운 녀석, 우쭐거리는군, 못된 놈. 줄리앙은 이따금 실망한 나머지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이게 무슨 꼴이람. 나의 동료는 모두 농민의 자식들이라. 무지하긴 하지만 그것이 놈들에게는 얼마나 덕인지 모른다. 그 녀석들이라면 신학교에 들어와 봤자 교사가 녀석들의 머리에서 속세적인 사고방식을 추방할 건덕지도 뭣도 없는 셈이지. 그런데 나는 그러한 생각만 잔뜩 해왔거든. 아무리 해도 내 얼굴에는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놈들이 대번 알게 되는 것이다. 줄리앙은 선망에 가까울 만한 주의력을 기울여서 신학교에 들어오는 농민들의 아들 중에서도 극히 교양이 없는 무리들을 자세히 관찰했다. 거칠은 능직 웃도리를 벗고 검은 옷을 입혀질 때 그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교육이란 프랑스 꽁떼에서 말하는 현찰 동전에 대한 한없는 존경, 단지 그것뿐인 것이다. 이것은 현금이라는 숭고한 개념을 나타내는 위세 좋은 결정적인 말투다. 볼테르의 소설의 주인공과 같아 이들 신학생에게 있어 행복이란 무엇보다도 우선 요리를 먹는 일인 것이다. 줄리앙은 그들이 예외 없이 고급 나사 옷을 입은 인간에게 본능적인 경의를 표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판소에서 행해지는 응분의 심판을 명목대로 아니 명목 이하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어르신네에게 저항해 보았자 무슨 득이 되는가. 이것이 그들이 서로서로 곧잘 말하는 문구였다. 이 그로 어르신네라는 말은 쥐라의 골짜기 일대의 말로 부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가장 부자인 정부라는 것에 대해 그들의 경의를 표하는 정도를 추측할 수 있으리라. 현 지사 각하라는 이름을 들었을 뿐으로서 존경 어린 미소를 띠지 않는다는 것은 프랑스 꽁떼의 농부들이 볼 때에는 불손하기 짝이 없는 행위였다. 이내 그날의 빵을 걸러야 하는 벌을 받는 것이다. 처음에는 경멸감으로 숨이 막힐 듯 했던 줄리앙도 나중에는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됐다. 많은 학생들의 아버지를 예로 든다면 겨울철 저녁 때 초라한 자기 집에 돌아가 보아도 빵도 없고 좁쌀도 없고 감자도 없는 적이 흔했다는 것이다. 줄리앙은 생각했다. 그러고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인간이란 우선 첫째로 지금 막 음식을 먹은 사람, 그 다음에 좋은 옷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 나의 동료들은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 즉 성직에 취임하면 이 행복이 오래 계속되며 요리를 먹고
겨울철에도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때 줄리 양은 공상력이 풍부한 젊은 신학생이 동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엿들었다. 나라고 법황이 되지 못한다는 법은 없지. 저 식스투스 5세만 하더라도 본래는 돼지를 치던 사람이 아니었느냐 말이야.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면 법황은 될 수 없어 하고 그 친구가 대답했다. 그런데 확실한 것으로는 부주교나 교회, 참사점이라면 우리들 가운데도 될 놈이 있겠지. 주교까지라도 될 놈이 있을지 몰라. 살롱의 비주교도 통장수의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장사꾼이란 말이야. 어느 날 교의의 수업이 한창일 때 줄리앙은 삐라르 사제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수업의 분위기에 질려버린 참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곳을 탈출했다. 교장이 있는 곳으로 가자 신학교에 들어온 날 그처럼 그를 떨리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엄한 응대를 했다. 이 트럼프의 카드에 씌어 있는 것을 설명해보게 하고 말하면서 교장은 무서운 눈초리로 줄리앙을 노려보았다. 줄리앙은 읽었다. 아망다 빈의 카페 드라지라프에서 8시 전에 장리스 태생으로 나의 어머니의 조카라고 할 것. 줄리앙은 자기가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스타네드 사제의 앞잡이가 이것을 훔쳐낸 것이 틀림없다. 줄리앙은 삐라르 사제의 이마 부근을 바라다 보면서 대답했다. 그 무서운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곳에 들어온 날 저는 정말로 벌벌 떨었습니다. 뭐니 해도 셀랑 사제님으로부터 이곳은 밀고니 뭐니 하여 온갖 종류의 악랄한 행위가 횡행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사이에도 염탐 행위나 밀고가 장려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기야 그것도 하늘의 뜻으로 젊은 신부에게 인생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현세와 그 허식을 싫어할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천주님의 뜻에서일지 모릅니다만 나에게 설교를 할 셈이나 풋나긴 주제에 통도 큰 놈이로구나. 삐라르 사제는 크게 격분했다. 그러나 줄리앙은 태연히 말을 계속했다. 베리에르에 있을 무렵 형들은 저에게 질투를 느낄 만한 일이 있을 때에는 곧잘 저를 때렸습니다. 그따위 것은 아무래도 좋아. 얘기를 핵심으로 돌려 삐라르 사제는 거의 자기를 잊어버릴 만큼 흥분하여 외쳤다. 줄리앙은 움츠려드는 기색도 없이 자기의 말을 계속했다. 부장성으로 온 날의 일입니다만 마침 점심때라 배가 고파서 어떤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더러운 장소로 들어가기는 정말 싫었습니다만 여관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값이 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게의 주인으로 뵈는 여자가 저희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은 태도를 보고 동정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로는 부장송에는 악당이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당신의 일이 걱정이다. 만약 무엇인가 난처한 일이 생기면 자기를 찾아달라. 8시 전에 심부름꾼을 보내면 된다. 만약 신학교의 문지기가 당신의 심부름을 거절한다면 나의 친척으로서 장리서 태생이라고 말하라고. 그런 바보 같은 객설은 그만두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해. 삐라르 사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방 안을 왔다 갔다 거닐다가 소리쳤다. 그만 방으로 돌아가. 교장은 줄리앙의 뒤를 따라와 그를 방 안에 가두어 놓고 자물쇠를 잠갔다.
줄량은 곧 자기의 가방 속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밑바닥에 문제의 카드를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것이다. 가방 안에서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으나 몹시 들썩거린 흔적이 있었다. 그는 열쇠를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다. 줄량은 생각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동안 외출 허가를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카스타네드 신부는 곧잘 친절하게 외출을 권했었는데 이제야 그 친절의 저희를 알겠구나. 내가 옷이라도 갈아입고 미인인 아망다를 만나러 갔더라면 변명도 못할 뻔했다. 그러나 이런 수법으로 정보를 못 잡더라도 그것을 그냥 버려둘 상대가 아니다. 밀고라는 수단을 취할 것이 틀림없다. 2시간 뒤 그는 교장의 부름을 받았다. 교장은 아까보다는 좀 부드러운 눈매로 말했다. 자네 말은 거짓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런 수치인을 적어둔다는 것은 경망하기 짝이 없는 짓이야. 일이 얼마나 중대한가 자네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정말 딱한 일이야. 10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심한 손해를 입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